남편이 연봉 2억으로 저를 속이고 월급 3-5억만 원이라고 말하며 결혼 8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언녀와 세계 일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순간 저는 그를 빈털터리로 쫓아냈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정확히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부엌에서는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지영, 올해 35세로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꼬박 8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며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고 저녁에는 종종 8시, 9시까지 야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회사 경쟁이 치열해서 자신의 자리가 쉽지 않으며 한 달 월급 3-5억만 원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저는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극한까지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극한까지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극한까지 아낄 수 있는 그때가 채소가 가장 저렴했고 가끔은 공짜로 채소 잎을 얻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준호에게 계란 2개를 삶아주고 우유 한 잔을 데워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남은 찐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안 살림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몸을 보해야 했고 아들 민준이는 올해 6살로 유치원도 다녀야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한 푼 한 푼 다 계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6시 50분 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 아주 깔끔해 보였습니다. 이 정장은 그가 결혼할 때 산 것으로 저는 매년 몇 번씩 꺼내 달인질해 주어서 지금까지도 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 준호가 다가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요. 계란 삶은 거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그의 앞에 밀어주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거 마시는 거 잊지 말아요. 오늘 기온 떨어진 데서 코트문 앞에 뒀어요. 나갈 때 꼭 입고 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을 집어 껍질을 까서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번 달 월세 낼 때 됐는데 당신 돈 좀 있어? 네, 미리 준비해뒀어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는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찾았습니다. 매일 오후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에 출근해서 한 달에 1-8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은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고생 많아요, 여보.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승진해서 월급 많이 받으면 당신이랑 아들 좋은 날 보내게 해줄게. 고생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코트를 집어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따라가 과일이 담긴 밀폐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씻어놓은 사과랑 오렌지 있어요. 점심시간에 먹고 비타민 좀 보충해요. 알았어. 준호는 밀폐 용기를 받아들고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갈게. 오늘 저녁 야근할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저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쫓았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집안일을 마친 후 저는 아들 민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세수를 시킨 다음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민준이는 매우 착해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보통 부업을 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구슬을 꿰거나 종이 상자를 접는 일이었는데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바쁘게 일해서 겨우 3만 원을 벌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국수를 끓여 먹고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부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려와야 했고 바로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마트 일은 물건 정리, 계산, 청소 등 매우 번거로웠고 3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어깨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소볶음 하나와 계란 토마토 볶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모자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준호는 야근한다고 해서 그의 밥과 반찬은 냄비에 담아 따뜻하게 데워두었습니다. 9시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간 피곤해 보였고 술 냄새도 풍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술 마셨어요? 어서 물 마시고 줄게요. 밥이랑 반찬은 냄비에 데워놨어요. 꺼내줄게요.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준호는 손을 흔들며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럼 좀 쉬어요. 내가 목욕물 받아줄게요. 저는 말하고는 몸을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욕물을 받아놓고 준호의 깨끗한 잠옷도 찾아 놓았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이렇게 세심하게 그를 보살피며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했고 그가 아무 걱정 없이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요. 준호는 목욕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아들의 숙제를 봐준 후 아들을 재우고 나니 벌써 11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작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기를, 아들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같이 쏟아부은 노력과 아끼고 아낀 생활 뒤에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준비했을 때 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내 노트북을 집에 놓고 왔어. 오늘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꼭 서야 해. 준호는 코트를 입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가지러 갈 수가 없어. 당신이 이따가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회사 아래로 노트북 좀 갖다 줄래? 주소는 문자 보낼게.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민준이 데려다주고 바로 갖다 줄게요. 저는 서둘러 대답하며 아침 식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먼저 뭐라도 좀 먹어요. 운전 조심하고요. 준호는 아침 식사를 받아들고 허둥지둥 두어 입 빼어 물더니 뛰어나갔습니다. 노트북 충전기도 잊지 말고 가져와 라고 외치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바쁘면 정신없이 물건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민준이를 깨워 평소처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인쇄소에 들러 준호가 전에 필요하다고 했던 서류 몇 장을 인쇄했습니다. 겸사겸사 함께 가져다 주면 그가 다시 발품 팔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준호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찾고 침대 옆 협탁에서 충전기를 집어들어 함께 노트북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은 준호가 몇 년 동안 쓴 것이라 가장자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월급 받으면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민준이 학원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노트북을 갖다 주고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할인하는 채소가 있는지 보고 저녁에 준호와 민준이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더 바쁜 것 같으니 몸보신을 시켜주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그의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회사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오뚝 솟은 수십 층짜리 유리 건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웅장하다니. 저는 약간 긴장해서 몸에 걸친 빛이 바랜 낡은 옷을 정리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를 찾으러 왔어요. 노트북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 바로 18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 과장님?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자신이 과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평범한 사원이라고만 말했는데 아마 회사 내의 작은 직책일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8층은 1층보다 훨씬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의실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준호가 제1회의실이라고 쓰인 방에서 2명의 정장 차림 남자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영아, 왔어? 준호는 저를 보더니 서둘러 다가와 제 손에 들린 노트북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했습니다. 노트북 가져왔지? 회의 곧 시작이야. 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했던 서류도 인수해왔어요. 저는 서류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과장이라고 부른 이야기를 하려던 참에 그가 무심코 노트북 가방을 옆 테이블에 놓더니 허리를 굽혀 충전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트북 가방을 열었을 때 노트북 옆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바닥에 나풀거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집어들고 보니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위에 쓰인 이름은 선명하게 이준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급여 액수를 훑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본급 1억만 원, 성과급 500명만 원, 분기 배당금 3천만 원, 연간 보너스 8천만 원, 마지막 줄의 연봉 총액에는 떡하니 2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억 원. 제 손에 들린 급여 명세서는 순식간에 천금처럼 무거워졌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아무리 봐도 사모형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뭘 줍는 거야? 어서 노트북 줘. 준호는 충전기를 정리하고 고개를 돌려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제 손에 들린 급여 명세서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급여 명세서를 꽉 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이게 무슨 일이에요? 2억 원? 당신 연봉이 2억 원이라고요?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함부로 보지 마. 이거 내 거 아니야. 동료 건데 실수로 내 노트북에 들어갔어. 당신 거 아니라고요? 저는 급여 명세서를 그의 눈앞에 들어 올리며 위에 쓰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잖아요. 이준호, 나한테 똑바로 말해줘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월급이 사모형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린 남자 2명도 우리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초조하고 화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난리 피우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해. 난리 피운다고요? 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아끼고 아꼈어요.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매일 2가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어요. 아들이 수입 과일 먹고 싶다고 해도 아까워서 못 사줬는데 당신은 2억 원이라는 연봉으로 나를 8년 동안 속였어요. 이준호, 당신은 양심은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해.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긴 회사야. 남들이 웃잖아.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그 급여 명세서를 꽉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8년의 헌신, 8년의 절약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저는 8년 동안 보살펴온 이 남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난 난리 피우는 게 아니야. 딱 한 가지만 물을게. 이 2억 원 사실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때?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랬어. 당신이 돈 있으면 함부로 쓸까봐 적게 말한 거야. 이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는 뒤를 돌아글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었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급여 명세서는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에 쓰인 2억 원이라는 숫자는 비웃는 얼굴처럼 저의 8년 어리석음과 무가치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준호의 회사를 나와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급여 명세서는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제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눈물을 닦아도 다시 흘러내렸고 머릿속에는 지난 8년간 아끼고 아꼈던 날들과 준호가 저를 속였던 거짓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중재를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 돼.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준호가 8년 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다면 분명 다른 일도 숨기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소란을 피우면 그가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때 나랑 민준이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할 거야. 저는 깊이 몇 번 숨을 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관찰하며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제가 진정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급여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몸에 지닌 주머니에 넣고 얼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와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 8시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영아 왔어? 준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에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를 보지 않고 계속 민준이의 숙제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회의 때문에 스트레스 많다는 거예요. 제 평온함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명세서 말인데 내가 설명해 줄게. 사실 그건 회사에서 주는 연중 상여금이야. 1년에 한 번만 나오는 거고 평소 월급은 정말 사모형만 원 맞아. 당신이 오해할까봐 솔직하게 말 못한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믿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괜히 걱정했잖아요. 준호는 제가 믿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깊이 생각할까봐 그랬지. 이 돈은 민준이 나중에 학원비로 쓰려고 저축하고 당신한테 새 휴대폰도 사줄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휴대폰은 아직 쓸만해요. 돈 아껴야죠. 저는 고개를 숙여 계속 숙제를 확인하며 눈빛에 비치는 비웃음을 감췄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휴대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휴대폰을 보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서둘러 잠금을 걸어 제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야근 횟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끔 손님 접대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 외에 제가 쓰는 향수 브랜드가 아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28만 원이었고 결제 시간은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몰래 챙겨두었고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월급 사모형만 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인당 1억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그것도 혼자 결제한 것이 아니라 손님 접대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침실에서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고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영원히 그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카카오톡을 열어 빠르게 대화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단체방 메시지였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사연된 대화창을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안의 대화 기록은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박사연 비서는 자신의 사진을 많이 보냈고 애교 섞인 음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이름을 자기야라고 저장해 두었고 대화 내용에는 온통 자기, 여보 같은 호칭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지난주 수요일 저녁 대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박서연 비서가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 고급 레스토랑 정말 맛있었어요.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준호는 네가 좋다면 앞으로 자주 데려올게.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야근한 것이 아니라 비서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 기록들을 빠르게 캡처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삭제한 다음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준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가 침대 옆에 앉아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영아, 왜 그래? 얼굴 색이 안 좋은데.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먼저 잘게요. 저는 누워서 준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와 박서연 비서의 대화 기록뿐이었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생긴 것 같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대체 얼마 동안 사귀어왔는지, 준호가 우리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사주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알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사입탐정으로 이런 결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틈을 타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준호와 박서연 비서의 관계, 그리고 준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영아, 걱정 마. 이 일은 내가 도와줄게. 준호 사진이랑 회사 주소, 그리고 그 비서 정보 보내줘. 최대한 빨리 결과 알려줄게.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거야. 조사 결과가 당신에게 매우 힘들 수도 있어. 알아. 이미 가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잔혹해도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유치원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해. 준호가 나에게 빚진 것, 민준이에게 빚진 것 모두 하나하나 되찾을 거야. 저녁에 준호가 돌아와서는 여전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말해주었고 그 거짓말들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끔 그에게 대꾸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계속 위장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지는 순간 그것이 제가 그와 완전히 맞설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자신의 기만과 배신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저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결과가 나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요 며칠 준호는 여전히 평소처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간식거리를 사다 주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받았지만 속으로는 팔이라도 삼킨 것처럼 역겨웠습니다. 그가 그럴수록 저는 그가 더 위선적이라고 느꼈습니다. 5일째 오후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고 손까지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마트 밖 한적한 곳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조사 결과 나왔어. 친구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습니다. 자료 정리 다 해놨어. 내 작업실인데 지금 올 수 있어? 갈 수 있어. 지금 바로 갈게.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점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계속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곧 밝혀질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친구의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쌓인 자료들과 USB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제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결과가 정말 좋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자료를 집어들고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준호와 박서연 비서의 다정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공항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3년 넘게 사귀고 있었어. 친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서연이 당신이 말한 그 박비서야. 올해 27살이고 준호보다 10살 어려. 준호는 그녀에게 돈을 꽤 많이 썼어. 시내 중심가에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3천만 원이 넘는 차도 사줬어.
저는 사진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 넘게?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아끼며 새 옷 한 벌도 사입지 못할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그녀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있었다는 말인가? 친구는 제게 휴지를 건네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지난 몇 년 동안 박서연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어. 유럽, 몰디브, 제주도. 이 모든 건 그의 월급으로 지불된 거야. 여기 그들의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소비 영수증이 있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과연 두툼한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내역 뭉치를 보았습니다. 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작년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국수를 끓여 먹으며 생일을 보냈는데 준호는 회사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함께 있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는 그날 그가 박서연을 데리고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현지 보석 가게에서 박서연에게 5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사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그의 연봉이역은 다 어디에 쓰인 거야?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 친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달 당신 은행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해서 자신의 월급인 척했어. 남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다른 비밀 계좌로 옮겼고 다른 일부는 박서연에게 직접 송금했어. 또 다른 일부는 박서연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여행 경비로 썼어. 저는 거래 내역서에 빼곡히 적힌 송금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돈들은 원래 우리 가정의 것이었고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었지만 그는 모두 다른 여자에게 낭비했습니다. 친구는 USB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들의 대화 기록이 있어. 게다가 준호가 최근에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 그의 기밀 계좌에 있던 돈을 그의 어머니 최미숙 씨 명의로 옮겼어. 그의 어머니. 저는 멍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최미숙 씨는 평소 저에게 비교적 친절했고 준호 잘 보살피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녀마저 이 일에 가담했다니. 내가 확인한 은행 계좌에 최근 8천만 원 송금 기록이 있었어. 준호가 보낸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미숙 씨 계좌에서도 박서연에게 자주 송금된 기록이 있었는데 금액이 꽤 컸어. 아마 준호가 박서연에게 직접 너무 많은 돈을 보내면 의심 살까봐 어머니를 통해 준비한 것 같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준호의 배신과 기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증거들을 보니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친구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거야. 이 증거들은 모두 매우 유리해. 당신이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준호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알았어. 고마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조사 비용은 나중에 입금해 줄게. 비용은 괜찮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친구의 작업실을 나와보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준호와 박서연의 다정한 사진들, 그 송금 기록들을 보며 제 마음속 억울함과 분노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8년의 헌신이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그는 저의 감정뿐만 아니라 저의 청춘까지 속였고 우리 모자의 것이었어야 할 재산을 모두 내연녀에게 탕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그를 도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이야. 나 공원에서 기다릴 테니 지금 와요. 제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집에서 말 못해?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박서연 비서일, 그리고 당신 연봉 2억 일에 대해서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와요.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공원이야?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자료를 다시 가방에 넣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준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약간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늘 밤 준호와의 이 연극은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를 배신하고 속인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20분쯤 앉아 있었고 준호는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는 차를 공원 입구에 세워두고 뛰어서 왔는데 얼굴에는 분명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준호가 제 앞에 다가와 좌우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많고 복잡해.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가방에서 그와 박서연의 다정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당신이 박서연을 데리고 세계 일주한 이야기, 아니면 당신이 우리 돈으로 그녀에게 집 사주고 차 사준 이야기를? 준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누가 당신한테 나를 조사하라고 했어? 저는 갑자기 사진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야. 이준호, 당신은 나를 8년 동안 속였고 3년 동안 배신했어. 나에게 할 말 없어. 나는. 준호는 입을 벌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와 박서연은 그냥 직장 동료 관계야. 이 사진들은 다 오해야. 누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거야.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와 일부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연봉 2억도 오해겠네? 당신이 매달 나에게 3~5억만 원을 주고 남은 돈은 전부 박서연에게 썼다는 것도 오해겠어? 급여 명세서와 거래 내역서를 보자 준호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박서연이랑 이미 헤어졌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부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헤어졌다고? 내가 당신 말을 아직도 믿을 것 같아? 이준호, 너무 늦었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준호는 안달이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거 알아. 내가 보상해 줄게. 박서연한테 사준 집이랑 차 다 되찾아서 모든 돈 다 당신한테 맡길게. 우리 잘 살아보자. 응? 민준이는 아빠 없이 살 수 없잖아. 민준이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민준이가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배신과 기만을 생각하니, 지난 8년간의 억울함을 생각하니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남자는 민준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 꺼내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민준이의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저를 쫓아오며 계속 사과하고 애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다가올 소송을 준비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여린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더 이상 완전한 가정을 줄 수는 없지만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해줄게. 준호도 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바로 서재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서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차분하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준 USB 안에는 많은 영상과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3개의 다른 USB에 복사해서 각기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없애버릴까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의 결혼 증명서, 등기부등본,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본,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모든 재산 관련 계약서 등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아 접니다. 그리고 낭비한 돈은 재산 관련 넣었습니다. 비록 집과 차는 준호가 결혼 전에 산 것이었지만 이 외에도 저는 은행에 가서 지난 몇 년간의 제 월급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을 인쇄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이 가정을 위해 계속 헌신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월급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태졌고 준호의 소위 월급 3-5억만 원으로는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또한 전에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아파트 단지, 내 친한 이웃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준호와 민준이를 보살폈는지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의 상황에 동정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 사이에 준호의 어머니 최미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최미숙 씨는 사과 대신 저를 비난했습니다. 김지영, 이제 그만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당신은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준호를 용서 못해주는 거야? 당신이 준호랑 이혼하면 민준이도 데려갈 생각 하지 말고 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미숙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속여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내 언니를 먹여 살렸는데 당신은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재산 빼돌리는 것을 돕고 있어요. 지금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이와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내 것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최미숙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화를 버럭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우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미숙 씨가 재산 빼돌리기에 가담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애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제가 기어코 이혼하고 재산을 다투려 한다면 이 도시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민준이의 양육권도 빼앗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협박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협박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가 지금은 종이오라니어 증거로 삼았습니다.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두툼한 자료 뭉치에는 사진, 영상, 대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준호의 혼인 외 부정행위와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이익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비밀번호가 걸린 상자에 넣고 전에 연락해 두었던 조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결혼 분쟁 전문 베테랑 변호사로 명성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고 말하고 언제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다음 날 오전에 시간이 된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준호와 정식으로 맞설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비밀번호 상자를 들고 조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자료를 검토한 후 조 변호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 당신의 증거는 매우 충분합니다. 이준호 씨의 혼인 외 부정행위와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은닉 사실이 명확합니다.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정경재산에 따르면 당신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없이 나가게 하라는 네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그럼 이 사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빨리 이혼하고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 소송 제기 전에 이준호 씨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재산 없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저희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조 변호사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철저한 증거 앞에서 준호가 또 어떤 꼼수를 부릴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그와 이야기해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조 변호사님처럼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받으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 한 벌을 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 새 옷을 입은 저 자신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저녁에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준우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그는 계속 서재에서 지냈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는 일어서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집에 없었잖아. 저는 그를 무시하고 민준이를 재운 후 정리해 놓은 증거 복사본을 들고 거실로 가서 그의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준호, 이야기 좀 해요. 준호는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는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박서연이랑 이미 헤어졌고 내가 당신한테 보상해줄게. 보상? 저는 비웃으며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박서연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세계 일주시켜주면서 쓴 돈이 얼마인데 지금 나한테 보상해준다고? 당신이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준호는 증거 복사본을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훑어볼수록 당황해서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증거를 그렇게 많이 모았어.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를 배신한 증거이고 당신이 나를 속인 증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고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김지영, 너무 심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이미 사과했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남자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일 뿐인데 당신은 왜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남자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나를 8년 동안 속였고 3년 동안 배신했어. 우리 모자의 것이었어야 할 재산을 탕진했으면서 이걸 남자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해. 당신은 양심도 없어. 준호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김지영, 당신 너무 건방져.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재산 없이 나가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집이랑 차는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니까 당신이랑 상관없어. 결혼 후 내 월급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당신이 결혼 전에 산 집과 차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결혼 후 월급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당신이 이 돈으로 박서연한테 사준 집과 차, 그리고 당신 엄마 명의로 옮긴 8천만 원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내가 되찾을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 이 재산들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어. 저는 조 변호사님이 주신 법률 조항 복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이건 민법 규정이야. 당신은 혼인 후에 부정의 일을 저질렀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어. 법원에서 판결할 때 분명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거야. 그때 당신은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거야. 준호는 법률 조항 복사본을 집어들고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처음의 분노는 점차 당황함으로 변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복사본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한테 민준이도 있잖아. 민준이는 생각 안 해. 나는 당연히 민준이를 생각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이혼하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더더욱 당신 같은 미선적이고 이기적인 아빠를 보면서 나쁜 것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아. 민준이의 양육권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해. 민준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꿈깨.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아빠고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어. 법원도 분명 양육권을 나에게 줄 거야. 당신 같은 무직자는 민준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무직자? 저는 전에 일했던 직장의 증명서와 월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나는 전에 마트에서 일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어. 게다가 나는 이미 새 직장을 구했어. 월급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 반면에 당신은 혼인 후에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 법원이 어떻게 당신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겠어? 사실 저는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일부러 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과연 제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새 직장을 구했다고? 어디서? 월급은? 그건 당신과 상관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재산 없이 나가고 민준이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협의 이혼할 수 있고 나도 당신의 다른 책임은 묻지 않을게.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보자. 그때 당신은 재산 없이 나갈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되고 직장도 잃을 수도 있을 거야. 준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고 매우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 없이 나갈 수 없어. 최대한 박서연한테 사준 집과 차를 되찾고 당신에게 5천만 원을 줄게. 우리는 협의 이혼하고 민준이 양육권은 나에게 줘. 5천만 원?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준호, 당신 지금 장난해?
당신 연봉 2억인데 3년 만에 박서연한테 1억 넘게 썼어. 지금 나한테 겨우 5천만 원만 주겠다고? 내가 동의할 것 같아? 그럼 당신은 뭘 원해? 준호의 목소리는 다시 분노로 변했습니다. 김지영, 당신 너무 욕심부리지 마. 내가 말하는데 법정까지 가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저는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증거 복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 내일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당신은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화를 버럭 내며 외쳤습니다. 김지영,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의 협박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수단을 쓰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낼 것입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승리는 분명 저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소장이 이미 작성되었으니 와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조 변호사님은 소장사본 한 부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제가 수시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이준호 씨가 돈을 그의 어머니 최미숙 씨 명의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비서에게 최미숙 씨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미발견된 송금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수고 많으시네요. 조 변호사님. 저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 덕분에 마음이 더 든든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예금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해서 준호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 계좌를 몰래 동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저와 민준이가 한동안 살아갈 생활비였기에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이체하자마자 은행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5억만 원을 송금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겨우 3~5만 원을 주더니 이제 소송이 시작될 것 같으니 이까지 푼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 하다니. 저는 이 돈을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의 옆에는 그의 어머니 최미숙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숙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저를 비난했습니다. 김지영, 당신 미쳤어? 정말 준호랑 이혼하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이 일을 법원까지 끌고 가면 우리 이준호 집안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이준호 집안이 언제 저를 가만뒀어요? 준호는 저를 8년 동안 속였고 3년 동안 배신했어요. 당신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를 도와 재산을 빼돌렸으면서 지금 와서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최미숙 씨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준호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가 누구에게 돈을 쓰든 당신 같은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이혼은 당신이 하고 싶어도 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반드시 여기 남아야 하고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나는 민준이를 남겨둘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내 것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법원이 나에게 정의를 찾아줄 거야. 준호는 일어서서
최미숙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약간 협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영,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소장 철회하고 우리 협의 이혼하자.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줄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민준이 양육권을 다툴 것이고 이 도시에서 당신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 같아?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께 넘겼어.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녹음 파일까지도 당신이 어떤 수단을 쓰든 당신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제가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옆에서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녹음하면 어때? 이준호, 저 여자랑 말 섞지 말고 가자. 나는 저 여자가 한 여자 몸으로 하늘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말을 마치고 최미숙 씨는 준호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이럴수록 저는 더욱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준호는 과연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제가 전에 일했던 마트 사장님께 전화해서 제가 인성이 좋지 않으니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사직한 상태였기에 그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치원에 가서 민준이 선생님께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서 민준이를 혼자 돌보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하며 선생님께 민준이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의 인품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호의 이런 작은 행동들은 저를 물러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궁지에 몰려 저에게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추가 증거로 조 변호사님께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미숙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그녀가 이준호 씨에게 8천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지난 3년 동안 매달 박서연 씨에게 200만 원씩 송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적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준호 씨가 결혼 전에 산 그 아파트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그의 명의지만 결혼 후 계속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택대출금을 갚아왔습니다. 이 부분도 당신이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쿵 하고 뛰었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와 최미숙 씨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빼돌리고 결혼 후 월급을 결혼 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썼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로써 제 손에 쥔 증거는 더욱 충분해졌습니다. 조 변호사님, 정말 잘 됐네요. 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새로 발견한 이 증거들을 법원에 추가 제출할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결혼 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으니 당신은 그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미숙 씨와 박사연 씨는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이준호 씨의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를 도왔으니 그들도 해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와 최미숙 씨는 돈을 최미숙 씨 명의로 옮기고 박서연에게 송금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해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기다려. 엄마가 곧 너를 이 기만과 대신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줄게. 저와 민준이가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준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모든 돈 다 당신한테 맡기고 다시는 박서연이랑 연락 안 할게.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건 너무 늦었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당신과 당신 엄마가 재산을 빼돌릴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걱정 마. 법원이 곧 나에게 정의를 찾아줄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소란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의 최종 대결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고 언제든 맞설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번호를 차단한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정리하고 최종 소송 전략을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조 변호사님은 이미 모든 증거를 분류별로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고 상세한 주소까지 달아두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 저희의 현재 증거는 매우 완벽합니다. 이 자료는 매우 완벽합니다. 이 자료는 이준호 씨의 연봉 증명서와 은행 거래 내역으로, 그의 결혼은 매역으로, 그의 결혼 후 수입이 부부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 자료는 그와 박서연, 이 자료는 최미숙 씨의 은행 거래 내역으로, 그녀가 이준호 씨와 박서연 씨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3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렸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준호 씨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결혼 전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기록입니다. 당신은 이 부분의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증거들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 변호사님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소송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혼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이준호 씨의 혼인 외 부정행위와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은닉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가 재산 없이 나가게 판결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이준호 씨, 최미숙 씨, 박서연 씨에게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 1억 5천만 원을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호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이준호 씨에게 정신적 손해다. 재산 없이 나가게 하고 재산 반환도 다 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준호가 어떤 꼼수를 부릴까봐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법 제1연구2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 탕진하거나 부부 공동 채무를 위조하여 상대방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 경우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재산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탕진하여 제3자를 부양했으니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에게 재산 없이 나가게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미숙 씨와 박서연 씨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이전을 도왔으며 수용했으니 악의적인 공모에 해당하며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어떻게 하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준호 씨와 최미숙 씨가 남은 재산을 또 빼돌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 양육권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준이는 계속 당신과 생활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이길 확률이 보살폈습니다. 게다가 이준호 씨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혼인 외 부정인 일을 저질렀으니 다행이네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마지노선이에요. 민준이 양육권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유치원으로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왔고 얼굴에는 도발적인 미소가 띄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가 감히 먼저 저를 찾아오다니. 저는 민준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박서연과 옆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걸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어? 나는 당신한테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하러 왔어. 박서연은 팔짱을 끼고 득이야냥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가 당신과 이혼하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이 법원까지 가봤자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거야. 이준호 씨가 말했는데 당신이 소송 취하하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위로금을 줄 거래. 위로금?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세계 일주 시켜줬으면서 지금 나한테 위로금을 준다고? 박서연, 당신은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해.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뭐가 달라져? 이준호 씨는 인맥이 넓어. 그가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하면 당신이랑 당신 아들 둘 다 편안하지 못할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돈 좀 받고 떠나. 다 같이 깨끗하게. 나는 소송 취하 안 할 거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것은 한 푼도 너랑 이준호한테 양보 안 할 거야. 너희 둘이 나에게 빚진 것, 내가 하나하나 다 되찾을 거야. 게다가 내가 충고하는데 당신은 이준호 씨의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를 도운 죄로 이미 법을 어겼어. 당신을 기다리는 것도 법의 심판일 거야. 박서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당신 너무 건방져. 내가 말하는데 나도 이준호 씨에게 받은 게 있어. 만약 나를 건드리면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할 사람은 너랑 이준호 씨야. 당신이 어떤 수단을 쓰든 마음껏 써봐. 나는 끝까지 상대해 줄게.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뒤에서 화를 버럭내며 외쳤습니다. 김지영,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들어가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박서연의 등장은 준호가 이미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협박 수단으로 저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전문 변호사가 있었으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박서연이 저를 찾아온 사실을 조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그녀의 협박을 기록하여 추가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녹음기를 구입하여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준호와 박서연이 다시 저를 괴롭히어 올까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조 변호사님도 소송 진행을 서둘렀고 곧 법원에서 일주일 후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재판 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조 변호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재판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절차를 숙지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또한 재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제가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침착해졌습니다. 재판 당일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이고 최미숙 씨와 박서연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고 그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민준이를 목욕시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잠들 때까지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여린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엄마는 우리 미래를 위해 싸우러 갈 거야. 엄마는 꼭 이길 거야. 너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재판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오기를,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준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에게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이미 법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저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변호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최미숙 씨와 박서연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저를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님은 먼저 법봉을 두드려 재판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이 저의 소송 청구와 사실관계를 진술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조리 있게 준호의 혼인 외 부정행위와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은닉 사실을 하나하나 진술했고 매번 해당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호의 연봉 증명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을 때 판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준호 씨, 원고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당신의 연봉이 정말 2억 원입니까? 준호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고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성과급과 배당금이지 고정 월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원고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솔직하게 말 못한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요. 조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이 가정을 위해서였다고 말하는데 왜 월급 대부분을 제3자 박서연에게 옮기고 그녀와 세계 일주를 시키고 집과 차를 사주었습니까? 반면에 원고는 혼자 2가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8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입니까? 조 변호사님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이어서 조 변호사님은 준호와 박서연의 다정한 사진, 대화 기록, 여행 영수증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진들과 대화 기록들이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자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숙 씨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된 거야. 너희들이 이준호를 모함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은 법봉을 두드려 방청객은 함부로 소란을 피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판사님의 꾸중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저를 악의적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증거들은 모두 전문 감정을 거친 것으로 위조된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는 박서연 씨와 이준호 씨의 여행 영상 및 호텔 투숙 기록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 변호사님은 최미숙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그 위에 있는 송금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거래 내역은 최미숙 씨가 3년 동안 박서연 씨에게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으며 이 돈들은 모두 이준호 씨가 최미숙 씨에게 옮긴 부부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그들 세 사람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침해했으며 준호의 변호사는 서둘러 일어서서 변호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단지 돈을 어머니에게 맡긴 것이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서연 씨는 제 의뢰인의 동료이며 그들 사이는 단지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였을 뿐 원고가 말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요? 조 변호사님은 비웃으며 박서연과 준호의 대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그들의 대화 기록을 보십시오. 온통 애매모호한 호칭과 친밀한 대화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동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라면 한 번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어야 합니까? 동료에게 집과 차를 사주어야 합니까? 준호의 변호사는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어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이어서 판사님은 박서연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서연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고 시선을 피하며 판사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증인 박서연 씨, 당신과 이준호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준호 씨가 당신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세계 일주를 시켜준 것이 사실입니까? 박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이준호 씨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가 저에게 물건을 사주고 여행을 시켜준 것은 단지 저희 관계가 좋아서이지 원고가 말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가 좋다고요. 조 변호사님은 즉시 추궁했습니다. 관계가 좋다면 이준호 씨의 어머니가 매달 당신에게 200만 원씩 송금해야 합니까? 관계가 좋다면 당신 생일에 이준호 씨가 당신을 몰디브로 데려가 휴가를 보내고 5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사주어야 합니까? 그날은 바로 원고의 생일이었고 원고는 혼자 집에서 국수를 끓여 먹으며 생일을 보냈습니다. 조 변호사님의 말에 박서연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먼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박서연의 말이 나오자 온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분명히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잖아.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은 다시 법봉을 두드려 피고인은 언행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고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서둘러 그를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이어서 조 변호사님은 준호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결혼 전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기록,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저의 직장 증명서, 월급 거래 내역, 이웃과 동료들의 증언을 제출하여 제가 계속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민준이를 세심하게 보살폈음을 증명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여전히 변론하려 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월급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저도 직업이 있으니 준호가 저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준호는 저의 동의 없이 함부로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옮겨 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준호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흉악했습니다. 김지영, 두고 봐. 당신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준호, 법은 공정해.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최미숙 씨와 박서연도 다가왔습니다. 최미숙 씨는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재수없는 계집애. 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망했어. 박서연은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기뻐하지 마. 이준호 씨가 재산 없이 나가게 된다 해도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비웃으며 그들을 무시하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허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준호와 함께 있는 이유는 준호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준호가 재산 없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녀가 아직도 준호와 함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좀 보고 싶어 하니 일찍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유치원으로 민준이를 보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었어요? 민준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볼일 좀 보러 갔다 왔어. 저는 민준이를 안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준호, 최미숙 씨, 박서연의 괴롭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민준이와 함께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놀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민준이와 함께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5일 후 법원에서 드디어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조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원고 김지영과 피고 이준호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이준호는 재산 없이 나가며 혼인 중 자녀 이민주는 원고 김지영이 양육한다. 피고 이준호는 매월 양육비 5억만 원을 이민준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피고 이준호, 최미숙, 박서연은 본 판결 확정 후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원고 김지영에게 부부 공동 재산 1억 5천만 원을 반환한다. 피고 이준호는 원고 김지영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지영 씨. 이기셨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저를 보며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누가 엄마 괴롭혔어요? 아니야.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는 엄마랑 둘이만 함께 할 거야. 우리 좋은 날 보낼 거야.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제 몸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준호라는 위선적인 남자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의 재산을 되찾고 민준이의 양육권도 확보했습니다. 저와 민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8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에도 준호와 그들이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승리는 시작일 뿐이고 저와 민준이의 좋은 날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준호와 최미숙 씨는 판결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정하고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덜 갚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 변호사님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도 망설이지 않고 판결문이 확정된 다음 날 바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곧 강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호와 최미숙 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준호가 결혼 전에 산 그 아파트도 압류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이미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저와 맞서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법원에 함께 압류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최미숙 씨는 소식을 듣고 바로 법원 입구로 달려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법원이 저에게 편파적이라고 말하며 결국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박서연 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 명의의 집과 차는 모두 준호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이었기에 법원은 이 재산들을 압류하여 경매 처리 후 저에게 반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서연은 준호를 찾아가 따지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준호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심하게 싸우며 서로를 비난했고 결국 불쾌하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이웃들에게서 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모두 준호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 모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말하기를 최미숙 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아들을 도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비난받았고 화가 나서 며칠 만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더 통쾌한 것은 준호의 회사였습니다. 그가 혼인 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를 해고했습니다. 준호는 연봉 2억짜리 직장을 잃고 또 법원의 강제 집행에 직면하여 순식간에 구름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가 여러 곳에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사람들이 그의 일을 알게 되자 아무도 그를 고의 일을 알게 되자 매일 바람과 햇빛을 맞으며 겨우 입에 풀칠할 돈을 벌었고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저를 무직자라고 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였습니다. 보름 후 법원의 강제 집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와 최미숙 씨의 동결된 계좌에 있던 돈에 더해 준호의 결혼 전 아파트와 박서연의 집과 차를 경매한 돈을 합쳐 총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 외 2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준호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법원은 그에게 분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매달 그가 일용직으로 버는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받은 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과 장난감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계속 저에게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 크게 민준이에게 물건을 사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돈을 아끼려다가 아이를 너무 오랫동안 서운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시내에 방 2칸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으며 민준이 유치원과도 가까웠습니다. 저는 또한 사람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몄고 구석구석 집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에 마트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아파트 이웃들이 모두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모두 저의 성공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착한 후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꽃을 매우 좋아했지만 예전에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집은 장사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제 꽃이 신선하고 예쁘다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꽃집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연히 박사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싸구려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에 질투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녀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으며 매일 죽도록 일해서 겨우 월세와 식비를 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러 갔을 때 준호가 유치원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민준이는 제 뒤에 숨어 제 다리를 꼭 붙잡고 난 저 아저씨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어색하고 쓸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유치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미숙 씨도 나중에 저를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었고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제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미숙 아주머니, 저는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냉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준호가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고통은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제 삶을 잘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꽃집에서 꽃을 정리합니다. 저녁에는 민준이를 데려와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말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돌아와 흥분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가 최고래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민준이의 말을 듣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노력이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에게 얽매여 아끼던 늙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사업이 있고 저의 삶이 있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꽃집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때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마음 약해졌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그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한 집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저는 꽃집 문을 닫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 따뜻하고 힘이 느껴집니다. 저녁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은은한 꽃 향기를 쉬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여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